과거 아이고개 혹은 애오개로 불렸던 아현동 일대. 그 북쪽 동네에 양동구시에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올해 76이 된 양 씨에게 이 집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지으신 지가? 짓고 사신 지가? 지금 28년, 89년도에 지었으니까 28년 조금 넘었죠. 인생의 절반을 공직자로 살아온 그는 은퇴 후 아내와 여생을 편히 보내고자 알뜰히 모은 돈으로 직접 이 집을 지었습니다. 아이 그때는 이게 고급이죠. 이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용과 돌리. 두 자녀와 함께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곳에 노부부 둘만 남은 지도 오래지만 집이 주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 적적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데요. 뭐 키우셨어요 여기서? 여기 상추, 고추. 옥상에서 채소 그 농사 짓는 것도 재미있고 뭐 아주 소일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애착이 있고. 그러나 지금 그의 노후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낙엽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양 씨가 사는 북아현동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른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시 공약으로서 처음 언급한 뉴타운 사업. 강북은 도심을 재개발을 해서 강남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북 뉴타운 사업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오세훈 후보 역시 뉴타운 확대 공약으로 차기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강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18대 총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내걸기 이르는데요. 뉴타운을 만들고 또 재건축을 하는 사업들이 중요하고요. 정전철, 뉴타운.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무려 28곳에서 뉴타운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야말로 뉴타운 광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회 분위기가 뉴타운을 해야 된다. 한금알을 알 수 있다. 헌지쯤은 새집 준다. 2006년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북아현 2구역. 당시만 하더라도 뉴타운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집값이 마구 오른다 하여 주민들의 뉴타운 갈망이 큰 시기였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조합에 가입한 양 씨. 하지만 모든 게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현 시세에 40%도 못 미쳐. 우리 집이 지금 51평인데 이걸 감정평가 900 가지고 32평을 들어가려면 2억을 더 줘야 돼. 아파트에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자 내고 또 아파트 경비 관리비 내고 그걸 어디서 충당을 할 거예요. 그런 현실이야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 산정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10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 시세보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 열풍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2007년 광명동 일대를 모두 뉴타운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만 16개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입니다. 15구역에 사는 김경자 씨의 집은 17년 전 대출을 받아 힘들게 마련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거 갚느라고 무지개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몇 년 갚으셨어요? 그거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사가지고 대학교까지 갚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빚을 다 갚고 이제야 정말 내 집이 됐다 싶을 때쯤 뉴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뉴타운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저는. 이 집에는 2001년도 봄에 2월 달부터 살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정든 집이었고 여기서 애들도 키웠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끝까지 남들처럼 큰 뭐는 못해도 소박하게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더구나 김 씨에게 이 집은 보금자리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불편했던 김 씨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 탓에 정부가 주는 지원금 20만 원과 5가구에서 들어오는 월세 150만 원이 그녀의 모든 수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구역은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3월 달까지 이사 가라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보를 차단하더니 김 씨에게는 언제까지 떠나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 하고 묻는데요. 조합에서 와서. 공실 하나 난 것도 그것도 대출받아서 빼줬거든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세입자도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빼줘야 하는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나 살 곳을 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금전적으로도 없고요. 낙후된 지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뉴타운 사업. 나도 강변 시민이잖아요. 그것도 저는 묻고 싶어요. 나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냐고. 그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살게만 해달라. 정작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면 그곳은 과연 누구를 위한 뉴타운일까요? 국내 부동산 가치가 한창 올라가던 시절에 시작된 뉴타운 사업.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역시 불황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졌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뉴타운 사업,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뉴타운 얼마나 됩니까? 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달리 넓은 범위의 생활권에서 주택과 같은 노후시설을 재개발하고 도로나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까지 정비한다는 구상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정치인들이 뉴타운이란 용어를 쓰면서 유명해졌지만 정확한 법정 용어는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사실 뉴타운이 처음 시작된 지 16년이나 된 만큼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 61개 뉴타운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각 지구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구역마다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최소 61개 이상 구역에서 사업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두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많은데요. 기본적인 차이는 규모입니다. 뉴타운은 기존의 산발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한데 묶어 한꺼번에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지는 50만 제곱미터,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중심지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면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대신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짓도록 합니다. 앞서 본 광명 뉴타운 15구역은 이주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김 씨 아주머니처럼 생존을 위해서 뉴타운 사업에 반대했던 분들은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두 다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주민 가운데 75%가 찬성하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반대하는 25% 주민들의 의사는 사실상 무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들이 살던 곳을 강제로 떠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만을 받게 됩니다. 손해일 수밖에 없지만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도 없고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혹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면 더 문제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시세는 올라가는데
감정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네, 혜택 본 사람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추가 사업비를 내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익입니다. 돈을 더 내는 대신 깨끗한 집과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집값 상승을 노리고 싼 값에 분양권을 매입한 외부 투자자들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여유 자금이 없어 낮은 보상금을 받고 떠나야 하는 시민들은 손해이고요. 또 의도하지 않게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새 집을 구해야 하는 다수 세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뉴타운의 대부분은 10여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업 해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부가현 3구역입니다. 1, 2구역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알짜배기 땅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외지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역을 돌아보던 취재진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잘 정리된 구획들 사이사이로 고급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 있었고 지은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건물들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건물들 이걸 철거한다는 게 저런 것도 되게 이런 곳이 왜 재정비가 필요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걸까? 3구역의 뉴타운 바람은 이 동네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과거 충정 부가현 21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뉴타운 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0년대 초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당시 이곳은 가파르고 좁은 골목을 따라 좁고 낙후된 집들이 밀집돼 있었는데요. 위태롭게 세워진 무허가 시설물에서 서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고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구역이 굉장히 무허가 주택들이 난립돼 있고 여기에 초창기에 있던 데를 보니까 감정가가 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0원이었다면 내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이처럼 주거지로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과거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졌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도 뉴타운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광역 단위의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기엔 7만여 제곱미터라는 부지는 턱없이 작은 규모였습니다. 결국 뉴타운 추진위는 21구역 주변 지역을 포함해 전체 26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으로 사업 대상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7만 제곱미터 지역은 지분 쪼개기 등으로 주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어 최초 사업 동의 과정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추가 편입된 지역은 반대하는 주민이 상당수 있었지만 무시되고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저는 2년 아파트 짓고 나서 2년 만에 그 아파트가 헐리게 됐어요. 아니 뉴타운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2년 만에 뉴타운에 포함됐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원치 않는 뉴타운 구역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사업 시행 인가마저도 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조합이 지난 2010년 5년을 시한으로 해서 인가를 받았지만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듣기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끝났다. 네, 기간이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간이 도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합은 무조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 아니 우리요 작년에 관리 직원 내다 못했고 이제 올해는 될 겁니다. 2구, 3구역 아마 올해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지지부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료된 사업 시행 인가의 기간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총회에서 인준받으려면 조합원 50%가 참석한 뒤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외지 조합원이 많다는 점 등 이것부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난관을 이기고 총회를 거친다고 해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합이 사업을 돌연 그만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저기 뭐 반대할 수가. 왜냐하면 실제 그거를 조합이 안 간다고 하면 자기 재산 가치는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투기를. 왜냐하면 실제 감정가는 뭐 2천만 원 나왔는데 보통 1억 5천 이 정도 주고 샀으니까. 조합이 10여 년간 써온 사업비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조합은 자금이 없다 보니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 사업을 멈춘다면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연대 보증을 조합 임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면 그 갖다 쓴 돈에 대한 책임을 연대 보증 쓴 조합 임원들이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3구역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만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떨까? 이만큼을 해달라. 이들이 원하는 뇌물 것은 먹고 단 하나, 그쪽에서 3구역이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갈등이 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나버린 상황. 남은 방법이 있다면 전체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 뉴타운 구역을 해제하는 것인데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조합원 수가 한 5% 정도가 돼요. 최초에 그 2만 몇천 평에 그 지분 쪼개기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외진 투기꾼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직권으로 뭐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모아야 그렇습니다. 네. 방향이 되는. 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조합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은 주민들. 좁혀지지 않는 갈등 사이에서 양측의 상처만 점점 깊어집니다. 뉴타운 사업의 기본 취지는 낡고 오래된 건물과 시설을 재정비해서 깨끗한 새마을을 만들자는 건데요. 김 기자, 네. 영상을 보니 부가현 3구역에서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잘 지은 집도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도 있어서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구역이 확대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 7만여 제곱미터 구역에서 부동산 투기의 한 방식인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넓이가 작은 무허가 시설을 만들고 그곳을 바탕으로 세대를 나눈 겁니다. 이후 그곳에서 생긴 세대의 권리를 외부 투자자에게 팔면 하나의 뉴타운 사업 찬성 조합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찬성 측 비율이 높아졌고요. 또 추가 편입된 지역 안에서도 찬성표가 꽤 있었는데요. 공짜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요원의 감언이설에 속았던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뉴타운은 정부가 주도한 정책 사업인데 이렇게 지역 내 갈등이 심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취재한 부가현 3구역과 관련해서 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구청 측 역시 조속한 갈등 해결을 바라고 있었지만 현재 법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난감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조장했던 뉴타운 광풍을 사실상 묵인했던 정부와 지자체가 골치 아픈 상황으로 치닫자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제된 뉴타운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도시재생 사업은 표류하는 뉴타운 사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 숭인 지역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중간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나타납니다. 세계적 예술가인 백남준 기념관에서부터 봉제 산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봉제 거리까지
모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개선된 시설들입니다. 이곳은 원래 뉴타운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해제됐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가운데 하나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도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의미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책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분 이 창신동 위에 꼭대기에서 보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에 그 전에 진행된 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서 어느 동네가 더 가치 있는 동네일까요? 도시재생은 쇠락한 지역을 모두 부수고 새로 만드는 데만 주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뉴타운 사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들까지 고려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결합된 사업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신숭인지구에서도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삶을 둘러보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봉제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 특색을 살려 봉제 거리를 조성하거나 지역 출신 유명인들의 기념관을 만든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드러났는데요.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봉제거리와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 사업한다 그러고 그거 바꾸고 나서 좀 뭐가 더 좋아지셨나 이런 거 좀 궁금해갖고 혹시. 끊임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것. 이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뭐 외국인들 올라와서 전만 보게 한다 이거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뭐가 발전된다고 전망대 여기 보려면 남산 가서 봐도 되고 낙산공원 가도 되고. 이 음악당 생기고 뭐 생기고 이거 굉장하다고 뭐 말만 계속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믿으니까. 이 과정에서 큰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창신 숭인지역 도시재생에 투입된 초기 예산은 200억 원. 취재진이 경실련으로부터 확보한 예산 내역을 보면 이른바 앵커 시설로 분류되는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드는 데만 60억 원이 넘게 배정돼 있습니다. 봉제 박물관을 짓는데 36억 원, 백남준 기념공간을 짓는데 13억 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1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운데 90%가 넘는 금액입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채 10%도 쓰이지 않은 겁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그 물리적인 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들 방식들이 여전히 이제 추진되고 있고 상황은 다른 선도 사업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시설 위주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거액을 쏟고 있었고 그 역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 5만 미만의 도시든 10만 도시든 100만의 도시든 모두가 다 똑같이 건물을 지어버리고 앵커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가시적인 변화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지역 현실을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내놓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50조 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첫 대상지 68곳을 공모하고 선정하는데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원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조사와 그리고 방향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획 과정들을 좀 오래 좀 갖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순차적인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계획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이 들어갑니다. 한때는 서울의 핫플레이스였던 신촌 이대 지역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점차 상권이 죽어가자 지자체에서는 지역 축제를 열거나 골목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4년의 사업 기간 가운데 벌써 3년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해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권이 비약적으로 살아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남은 시간 안에 해당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라고 이제 회의체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것, 좀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게 지금 센터하고 구에서 좀 하는 일이고 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변화보단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촌 지역민과 상인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단기의 성과를 올리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도시를 재생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크지는 않지만 작은 사업들을 주민들끼리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그 인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공간들을 개선해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기자, 네. 앞서 본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 재생 방식은 사실 아주 새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각 부처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양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옥 마을 살리기 사업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겠다며 한 것들인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400여 개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역시 지역민들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대형 건물을 짓는 데 중점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과 비슷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끝나 예산 지원이 마무리되면 해당 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도시가 살아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해외의 도시 재생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독일 루르 지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철광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1980년대 관련 산업 쇠퇴와 함께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일 정부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각종 폐시설들을 박물관, 극장, 디자인 스쿨 등 문화시설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기존 폐광산시설의 용도를 바꿔나가는데요. 결국 이곳은 과거가 남아있는 현재라는 이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요코하마도 아주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몰락한 항만도시였던 요코하마는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코하마는 관광객이 늘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감소했던 상주 인구도 수십만 명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도 잘만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남겨진 뉴타운 모두에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요. 김 기자, 네. 다른 보완책은 없을까요? 네, 일단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갈등을 빚는 뉴타운 지역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찬반이 갈리는 뉴타운 지역을 더 잘게 나눠서 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뉴타운 진행 찬반 의사를 묻는 방법 등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람보다는 개발 이익에, 과정보다는 성과에만 치중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지역 공동체는 파괴됐는데요. 정책 당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